여러분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무사히 보내셨나요? 어릴 때는 5월의 가정 행사는 물론 지역이나 학교의 행사도 많고 날씨도 화창해서 5월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5월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가정의 달 5월에 시부모님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어지간하면 잘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남편도 도저히 그냥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렇게 글이라도 써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아니지,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그 당시 시부모님은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얻었다고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급 중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곳이 꽤 잘 되고 있었거든요. 본점은 물론이거니와 분점도 대박이 난 덕에 저는 항상 부유하게 살았고 결혼 후 신혼집도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다고 시댁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시부모님은 퇴직한 공무원이십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은 집안이라 신혼집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눈치 보며 살지 말라는 의미로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덕에 저와 남편은 큰 빚 없이 아주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제가 적지 않은 예단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왔기에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에는 떠받들어 주셨습니다. 딱 결혼 후 1년까지만요.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의 첫 기념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퇴근을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들 오늘 첫 결혼 기념일이지? 같이 저녁도 먹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잠깐 우리 집에 좀 오렴. 아, 오늘요? 다음엔 안 될까요? 오늘은 그냥 저희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시댁 어른이 오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오는 거야. 알겠니? 지금 퇴근길인 것 같은데 얼른 집으로 오거라. 저는 갑자기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이니 시어머니가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선물은커녕 저녁 식사조차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요? 지금 잠깐 친구 만나러 가셨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 1년간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 너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집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마.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 1년 차니 어느 정도 우리 집에 적응은 되었을 것 아니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집 며느리 노릇 해보자꾸나. 네?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자고요? 그래. 자, 일단은 우리 지훈이가 갈비찜과 갓 담근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하자. 솔직히 중식당 주방에 있으면서 칼질이야 많이 해봤기에 눈 감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주방에서 일했는데 퇴근해서까지 시댁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차라리 오늘은 그냥 시켜 먹어요. 저 오늘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그냥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게 뭐가 그리 피곤하다 그러니? 나도 도울 테니까 얼른 채 썰고 재료 손질하자. 조금 있으면 지훈이 도착한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게 칼과 도마를 쥐어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옆에서 말로 지시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를 한참 후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오늘도 환자 보느라 피곤했지? 잠깐만 소파에서 쉬고 있어. 나랑 은혜랑 얼른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겉절이 만들어서 줄게. 아니 엄마,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려고 불렀으면 집에 있는 엄마가 음식을 미리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은혜도 오늘 새벽부터 출근해서 피곤한 사람이야. 게다가 은혜는 내일도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이제 음식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하면 우리 도대체 언제 집에 가서 언제 쉬라고? 그래도 첫 결혼기념일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하면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잖아. 이참에 은혜한테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너도 너가 좋아하는 음식들 먹고 말이야.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 뭘 알려줘?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 은혜가 더 음식 맛깔나게 잘해. 오히려 음식 배워야 할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엄마라고. 뭐? 아니, 제가 결혼 전에는 그저 효자였는데 결혼하더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예, 은혜야. 우리 아들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음식이랑은 잘 챙겨주고 있니? 너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온종일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네 남편 밥 잘 챙겨줘야 해. 맞벌이여도 반드시 남편의 밥은 챙겨야 한다. 그게 우리 집 며느리들의 도리이고, 알겠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새벽 6시에 나가야 하고 남편은 6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차려요. 그리고 지훈 씨가 애도 아니고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든지 나가서 사 먹든지 해야지. 제가 어떻게 음식을 다 차리고 챙겨줘요, 어머니. 어머, 얘 좀 봐라. 너도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예, 저번에 본 내 친구 옥정이 알지? 그 집 며느리는 의사인데도 자기 남편한테 꼬박꼬박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도 챙겨주고 저녁밥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준다더라. 다른 집은 의사, 변호사 며느리도 없고 그 며느리들이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해서 그 집 아들들은 아침밥 다 얻어먹고 출근한대. 근데 우리 집은 조리사 며느리 얻었는데 아들이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니? 사실 시어머니 지인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지인 모임을 다녀오시면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가진 지인들을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슨 요리사인 은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 엄마야말로 오늘 참 이상하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다들 의사, 변호사인 며느리 얻었는데 나만 이게 뭐야? 지훈이 너가 뭐가 부족한 아이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제 앞에서 대놓고 다른 집 며느리 직업과 저의 직업을 비교해 대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결혼 후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말 실수한 거야. 이게 뭐야. 엄마 때문에 괜히 우리만 기분 안 좋아졌잖아. 오늘은 우리 그냥 갈게. 다음에 준비 다 하고 불러. 괜히 바쁜 사람 부르지 말고. 남편은 멍하게 서 있는 저의 팔을 끌고 시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아 제가 오히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알기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전화하시지는 않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사실 작년에는 첫 생신 기념으로 제가 해외로 여행을 보내드렸기에 한국에서 같이 보내는 생신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내심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 역시 계속 시어머니의 생신을 신경 쓰는 눈치이기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어머니의 생신을 어떻게 보낼지 물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얼마 전에 어머니랑 나랑 좀 심하게 다퉜었잖아. 그래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도 해서 말인데, 이번에 생신상 좀 잘 차려주면 안 될까?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요리사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 받고 싶다고도 하더라고. 그래? 알겠어. 그래도 내 직업이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어머니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려야지. 어머니 생신날 연차 쓰고 음식 준비해 볼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신상을 준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 연차까지 써가며 온종일 지지고 볶고하며 여러 가지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음식을 한가득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은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잠깐 어디 가셨나? 한번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은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기는 하셨는데 주변이 꽤 시끄러웠어요. 나 지금 부부 동반으로 골프 치러 왔는데 2박 3일 일정이니까 내일 모레 집에 갈 거야. 골프? 엄마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오늘 연차까지 써가면서 음식 잔뜩 만들어 왔는데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요. 내가 언제 생일 당일날 먹고 싶다 그랬니? 그리고 생일인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잖아. 엄마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왔어. 그리고 그런 걸 할 계획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엄마가 분명히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으니 나는 당연히 오늘 별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죠. 생일 당일에 받아야지. 생일 전으로 받는 건 생일상이 아니잖아요. 은혜 식당까지 빠져가면서 음식했는데 이거 어떡해. 은혜가 뭐 남의 돈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사장님이 지 부모님인데 뭐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겠니? 아무튼 요리하느라 고생은 했겠네.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3, 4일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아 참, 은혜한테 집에 온 김에 청소 좀 하고 가라고 해라.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님 식당이라지만 부모님과 저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연차 쓸 때 눈치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눈치 보며 연차 쓰고 온종일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했는데 결과는 시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나오니 참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미안해해서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미안, 내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했나 보다. 오늘 식당까지 빠져가며 온종일 요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를 어째?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냉장고에 음식 넣어두고 우린 얼른 가자. 같이 얼른 음식 준비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내가 오늘 풀코스로 쏠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양고기와 시원한 맥주를 먹으며 음식하며 쌓인 피로도 풀고 화를 식혔습니다. 사실 많이 짜증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서 제 편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운 날이었어요. 이틀 후 가게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음식은 잘 먹었다. 중국집 딸이라 그런지 음식 솜씨는 나쁘지 않더구나. 그런데 내가 그때 너 청소하고 가라고 한 거 못 들었니? 듣기는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며느리가 돼서 당연히 청소하고 갔어야 할 것 아니니? 생각을 해봐라. 나이든 시부모가 골프 치고 오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 그럼 며느리가 시어른들 집에 오는 날 맞춰서 깔끔하게 청소도 좀 해놓고 해야지. 안 그래? 부모님이랑만 같이 일을 해서 그런가 융통성도 좀 없는 것 같고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시어미 말에 토를 다는 거니? 정말 기가 막히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막힌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놀러 가셨는데 며느리가 어른들 돌아오시는 날 맞춰서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뇨.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골프 모임 지인들이 며느리가 중국집 딸이라고 하니까 다들 네 음식 솜씨 좀 확인하자더라. 마침 이번에 내가 음식을 살 차례거든. 특별히 너 쉬는 날인 월요일에 지인들 초대할 테니까 너가 중화식으로다 멋들어지게 요리 좀 해와라. 네? 어머니 모임에서 제가 요리를 하라고요?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했어. 직업이 의사의 변호사인데도 말이야. 너는 중국집 딸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니? 솔직히 그동안 너가 너무 바빠 보여서 그냥 있었는데 중국집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보자고 난리란다. 참, 자식들이 의사의 변호사고 잘 살아서 입맛이 고급이거든? 그러니까 짜장이나 짬뽕 같은 흔한 음식 말고 유산슬이나 양장피, 이런 고급 요리로 준비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황당한 부탁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어이없어 하며 일단 본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수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생각보다 엄마가 많이 강경하시네. 엄마가 그동안 거기 모임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 밥상 받으면서 부러웠었나 봐. 솔직히 음식은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지인분에게 밥 한 번 차려드리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요리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정 그렇다면 음식하지 뭐. 그럼 그날 같이 가줄 수는 있는 거지? 월요일이랬지? 아, 맞다. 그날 나 지방으로 의료봉사 가는 날이야. 당신 혼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병원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거라 미룰 수가 없어서. 의료봉사인데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도 반납하고 요리하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럴 때 며느리 노릇 잘해야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며 두 팔 걷어 도와주셨어요.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마친 후 중국 요리와 잘 어울리는 고량주도 준비했습니다. 중국 술이 도수가 높긴 하지만 목넘김이 좋고 오늘 준비한 음식과 잘 어울려서 곁들여 마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술에 후식까지 완벽하게 챙겨서 시댁으로 가려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 도무지 혼자서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사돈도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시어머니는 지인분들에게 우리 엄마와 저를 소개하며 아주 환하게 웃으셨고 저와 엄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인분들은 저와 엄마의 음식을 맛보더니 손맛 좋은 사돈과 며느리를 둬서 좋겠다며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잠시 후 야심차게 준비한 술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그날따라 술이 잘 받는다며 많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요식업에 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식들이 나쁘지 않죠.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다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평생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는 알려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며느리가 피부과 의사잖아요. 요새 피부과 의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다고요.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피부과 의사라고 그러면 인기 최고일 것 아니에요. 그런 며느리 뒀으면 됐지. 무슨 음식까지 알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며느리 뒀으면 업고 다니겠구만. 고작 음식점 하는 며느리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시어머니가 뒷말을 흘려가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헛기침을 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음식 솜씨가 영 없어서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잘 먹고 사나 걱정도 되고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음식 솜씨 좋은 며느리 두셔서. 그래봤자 뭐 식당 운영하는 며느리인걸요. 사실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요새 다들 며느리들이 의사, 변호사라 식당 운영하는 며느리는 명함도 못 꺼낸답니다.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요새는 어쩜 며느리들이 잘 나가는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들도 다들 사자 직업 가졌잖아요. 솔직히 짱깨집 딸보다는 의사, 변호사가 훨씬 낫지. 안 그래요? 시부모님은 술에 취하셨는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대놓고 저와 엄마의 직업을 무시했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엄마는 점점 기분이 상해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의 표정이 변한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의 지인들은 서둘러 저와 엄마를 칭찬했어요. 에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기쁨을 주는 요리사라는 직업도 멋진 직업이죠. 게다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는 며느리와 사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걸요. 대단은 무슨. 요새는 지방 구석에 가도 다 있는 짱깨집 사장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옛날에 못 살 때야 짱깨집 하면 우아했지만 지금 짱깨 요리는 솔직히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지 뭐. 안 그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요? 지금 이게 다 얼마짜린지 아세요? 뭐 많아봤자 5만 원 정도 하겠지. 5만 원이요? 이거 다 고급 요리라 다 더하면 60만 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고급 음식을 준비했는데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여전히 술에 취해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얻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깟 60만 원짜리 한 끼 식사가 뭘 대수라고. 내가 의사, 변호사 며느리만 얻었으면 이딴 음식 맨날 먹을 수 있어. 알아? 참나. 이봐요. 나이 먹고 술 취했으면 곱게 취할 것이지 어디서 지금 술주정이야. 그렇게 의사 며느리 얻고 싶으셨으면 왜 우리 은혜랑 왜 결혼시켰어?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 쟤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는 우리 아들과 동급인 의사나 변호사와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그런데 전현이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꼬셨는지는 몰라도 지훈이가 전현 없으면 못 살겠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 것이지 뭘 그리 큰 소리야 이 여팬네가. 여팬네요? 그래도 사돈이라고 봐줬는데 더는 못 참아. 나는 성격 더러워서 이딴 사람들한테 내 음식 공짜로 못 줍니다. 음식값 60만 원 다 내놓으세요. 아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돈 줄게요. 그깟 60만 원 얼마나 한다고. 자, 여기 카드.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와 카드를 엄마 앞에 던졌고 엄마는 그 카드를 주어 다시 시어머니한테 던졌습니다. 카드 리더기 없어요. 현금으로 주세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기다려봐요. 시어머니는 큰 방으로 가서 현금을 가져왔고 정확히 60만 원을 세셔서 엄마에게 선심 쓰듯이 돈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으시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셨어요. 너 설마
시댁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그동안 산 거니? 내가 너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말라고 일부러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이게 뭐야? 임서방도 너를 이렇게 무시해? 시부모님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최근에 내가 좀 편해지셨는지 말을 편하게 하셔. 그래도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잘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의료봉사로 타지에 있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너 할 말 다 하고 살아. 너 그 집에서 눈치 볼 것 없어. 임서방도 너 안 도와주면 당장 이혼해. 알겠어? 많이 화가 나고 흥분한 엄마를 겨우 진정시키고 엄마는 친정집에, 저는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왠지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고운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는 지금 내 모임을 이렇게 박살내놓고 그냥 가버리냐? 너랑 너네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졌잖아. 빨리 와서 사과 못해? 먼저 우리 집 무시한 건 어머니 아버지세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바랬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우리가 술 취해서 뒷정리 하나도 못할 것 같으니 와서 뒷정리 좀 해라. 의사 변호사 며느리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왜 뒷정리를 하러 다시 가야 하는데요?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식당에서도 손님이 밥 다 먹으면 직원들이 와서 치우잖아. 넌 오늘 우리 모임을 위한 직원으로 왔으니까 얼른 와서 치우라고.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저리 하고 계셨고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전화가 더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의료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며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의료봉사는 잘 다녀왔어? 이 애미는 어제 은혜 그년 때문에 아주 힘들었단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안사람이 어제 음식 다 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나 궁금해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오긴 했지. 아니 그런데 내가 모임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 직원 말했다고 은혜 그년이랑 안 싸더니 발끈해서는 한바탕 뒤엎고 음식값까지 알차게 현금으로 받아갔어. 뭐? 그럼 엄마 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의사 변호사인데 은혜는 요리사네 뭐네 하면서 비교질한 거야?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의사 변호사 며느리랑 짱깨집 며느리가 비교되니? 난 솔직히 어디 모임 가면 며느리 이야기 꺼내지도 못한다 쪽팔려서. 정말 너가 은혜 그년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시켰다만 솔직히 넌 의사인데 짱깨집 딸내미가 어디 가당키나 하냐고. 엄마, 솔직히 우리 집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우리 집이 갑부야?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 만큼 엄청난 집안이냐고. 어머,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 넌 의사잖아. 의사면 급이 맞게 의사 며느리를 만났어야지. 뒤떨어지게 짱깨집 딸이 뭐야? 그래봤자 나는 내 병원 하나 없는 그저 월급쟁이야. 솔직히 내 월급보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버시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제발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운영하시는 식당을 짱깨집이라고 함부로 부르지도 마. 참나. 꼬리 100개는 달린 여우 같은 년이 너를 제대로 구워 삶았나 보다. 야,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모질이야. 엄마가 널 그렇게 바보같이 가르치든?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해? 밖에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녔다가는 욕 한 바가지 먹어요. 아시겠어요? 야, 아유 진짜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이 여자한테 홀딱 홀려서 이 애미 속도 몰라주고. 니네 아빠랑 술이나 마저 마셔야겠다. 시어머니는 한바탕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녹음했던 파일까지 다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저에게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한가 보지? 이렇게 바로 전화하는 것을 보면 말이야. 아니요, 미안은 무슨. 저 이제 엄마와 영 끊겠어요. 정말 예전부터 느꼈지만 엄마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너무 쪽팔려. 다시는 저나 은혜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연을 끊겠다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던 말을 남편이 시원하게 해주니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로 인해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졌으니 마냥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한테 다 들었다. 이게 무슨 못돼 먹은 짓이야? 옛말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늘이 정한 연을 끊겠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서 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사과요? 저는 제 가족을 모욕하는 아빠랑 엄마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장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저는 두 분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리고 매달 드렸던 용돈도 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더는 할 말 없으니 전화 끊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2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젊을 때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퇴직연금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 돈으로 지인들과 골프 치시고 값비싼 명품들을 사셨어요. 그 덕에 항상 두 분은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소리를 노래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도 돈이 없다고 난리치니 저와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매달 200만 원이나 되는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말 싫어했고 저나 친정 부모님께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친정은 중식당이 본점에 이어 분점도 잘 돼서 가게 건물까지 사버려서 나름 건물주라 매달 상가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 사위라며 엄마가 항상 값비싸고 좋은 것들만 듬뿍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랑 친정 부모님께 미안해하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서 다달이 시댁에 큰 용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들었지? 이제 우리 집으로 용돈 200만 원 보내지 마. 차라리 그 돈 우리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쓰자. 알겠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막말하며 상처 줬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제는 우리 둘만 바라보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사실 전날 사건 이후로 엄마는 물론이거니와 아빠까지 얼른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남편이 먼저 연을 끊겠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칼같이 시부모님의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다달이 들어오던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지자 애간장이 타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막무가내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행패를 부리셨죠. 저와 남편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갈까봐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우리 집 물건을 죄다 부숴놓았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며 경찰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인데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와서 깽판을 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부모님 집에 가서 결판을 짓고 올 테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뭘 어쩌려고 그래? 남편의 눈은 분노에 뒤집혀 있었고 저는 왠지 남편이 시댁에서 큰 사고를 치고 올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떠나고 1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문제로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은혜야, 사실 나 집에 가서 내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다 부숴버렸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더 큰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거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굳건하고 강인하던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저에게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댁으로 쫓아가 그동안 사들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렸고 다급한 시부모님은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경찰에 넘긴 이 상황이 기가 막혔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경찰에게 그동안 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우리 집안 물건을 다 부숴놓았을 때 저는 혹시 몰라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증거자료가 되어 쌍방 합의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시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연을 끊으니 저와 남편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아기도 생기게 되었죠. 아기가 생겼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두 분은 왜 아기를 가졌냐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이 상황에서? 너는 둘이 빨리 헤어지라니까 나중에 이혼하기 힘들게 왜 아기까지 가졌어?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 뭔지는 잘 아는데 지훈 씨 중간 역할을 아주 많이 잘해주고 있어. 나는 그런 지훈 씨 믿어.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제 남편을 믿기에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280일의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남편이 잘 도와주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그 덕에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건강하고 예쁜 딸 효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된 후로 저는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해 가게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진이를 낮잠 재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인터폰을 통해 보니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아기 낳았다면서 어떻게 이 할애비 할머니한테 손주 얼굴 보여주지도 않냐? 못된 년, 빨리 문 열지 못해? 짱깨집 딸년이라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뭐. 얼른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면 우리 집 대문 부숴버린다. 우리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 저번처럼 너네 집 싹 다 한번 부숴줄까? 시부모님은 아주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고 낮잠을 자던 효진이는 큰 소리에 경기하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시부모님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려댔어요. 평소에 제 성격 같아서는 확 문을 열어서 소금이라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남편도 없는 이 상황에서 괜히 문 열었다가 저와 효진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엄마 골프 모임 지인이 여기 환자로 와서 대화하다가
효진이 태어난 것을 말했는데 그분이 말해줬나 봐. 효진이는 괜찮아? 울고불고 난리 났지. 이를 어쩌면 좋아? 지금 두 분 다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올 수 없지? 오늘따라 환자분이 너무 많네. 일단 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금 부모님이 욕하고 행패 부리는 거 다 영상 촬영해놔. 저번에 집 다 부숴놓은 사진까지 다 제출해서 오늘 접근 금지 신청하러 가자. 여보, 진심으로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대로 경찰에 시부모님을 신고하고 시부모님의 행태를 다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또 오시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친정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병원에서는 꽤 거리가 있지만 남편도 친정집 바로 옆이라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친정 옆집으로 이사를 해서 종종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남편을 못 믿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저녁 일부러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 부모님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던 어느 날 동네 친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효진이는 잘 크니? 어쩜 이사하고 연락이 한 번 없니? 동네에도 안 놀러 오고 말이야. 누가 보면 아주 지방으로 이사 간 줄 알겠다. 미안해 언니. 언니도 알잖아. 시부모님이 행패 부리셨던 거. 혹시라도 그 동네 갔다가 또 시부모님 만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알지. 너희 시부모님 요새도 술 마시면 이 아파트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더라. 저번 주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셔서는 아파트 정문에서 너랑 남편 찾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동네 언니의 말에 시부모님이 더는 이전 동네로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큰 민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 시부모님의 사진과 그동안 했던 모든 행적을 소상히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A4 용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파트 곳곳에 붙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사진과 함께요. 사실 남편의 부모님이니 이렇게까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에 시부모님이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며 피해만 주고 다니시니 남편도 글이라도 써서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언니에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또 술에 취해서 아파트 정문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제가 붙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본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다들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시부모님이 아파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효진이의 재롱을 보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효진이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효진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겠다며 효진이와 같이 거실을 기어다니시기까지 한답니다. 효진이 덕에 요새는 친정 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웃을 일만 가득하네요. 2023년 남은 하반기도 효진이와 우리 모든 가족이 매일 이렇게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단골 가게로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제 시부모님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되었거든요. 지금 어찌 사시는 줄 아세요? 남편이 용돈을 끄는 후로도 여전히 명품만 찾고 골프만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싸나요? 당연히 매달 받는 연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카드 돌려막기에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마지못해 살고 계시며 근처 상가에서 두 분 다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평생 공무원으로 책상에 앉아 계시던 분이
청소 일을 잘할 수 있겠나요? 하루가 멀다고 건물 관리인에게 혼만 나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우리 남편에게 사랑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선사하기 위해 찾아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직은 30대 중반이라고 슬쩍 말을 하고는 있지만 30 후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여자랍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정말 말로 하나하나 풀어내자면 하룻밤을 꼬박 채워도 모자랄 판이랍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24시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간략하게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이야기라며 저에게 이 공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거나 크게 퍼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서 소소하게 제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참 잘 됐다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소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가슴 꼭 붙잡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나이, 아직 어리다면 충분히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작 3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20대, 30대는 어떠셨나요?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MT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할 제 20대, 30대는 처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실 법한 일을 제가 겪었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속된 말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주 외지고 캄캄하고 폐쇄적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가구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고시식하고 옛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터전을 구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곳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시키는 최소한의 교육만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께 여자는 조신해야 하고 내조를 잘해야 하며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부질없는 짓이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분교 출신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읍내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고 집에서 시키는 잡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손이 귀하디 귀한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오게 된 이유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저희 친정에 제 위로 오빠만 3명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집안의 딸이라 우리 시댁에서도 저에게 아들만 턱턱 낳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부부는 전혀 본 것이 없고 오로지 집안에 남자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 기운을 타고났을 거라고 수소문을 해서 저를 중매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을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황당함을 느낀 것도 잠시. 저는 곧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들이 술 먹고 여행 가고 공부하고 놀 시간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 또한 엄청난 개차반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도 모르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지 않는 여자가 없다는 소문을 달고 사는 한마디로 아주 저급한 날라리 같은 놈이었습니다.
시댁 동네에 소문이 퍼다한 놈이었는데 저는 타지에서 시집을 왔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갈 때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내준 돈으로 저희 오빠들하고 남동생이 공부도 하고 기반도 잡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었습니다. 딸로 태어났으면 집안의 커다란 기둥이 될 오빠들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를 몇 번이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저는 타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기 전까지 제가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딱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주 빠르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괜히 기분이 나쁘다며 저에게 화풀이를 했고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유산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뱃속에 잉태되었던 아이가 사라졌는데 시댁에서는 남편 탓을 하지 않고 제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는 당연히 유산이 되지 않게 아이를 지켜냈어야지. 그렇게 쉽게 아이를 보내? 내 손자 녀석 어떻게 돌려낼 것이야. 성별이 나오지도 않은 작은 점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시모는 당연히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인 손주를 돌려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루빨리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첫 번째 유산으로 인해서 자궁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에게 몸 관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팔푼이라고 하시며 그때부터 저를 구박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제 나이 24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소중하게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낸 덕분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바랐던 것처럼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저는 딸을 낳고 말았습니다. 딸을 낳고 난 이후에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자궁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그 어린 나이에 자궁 적출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로 저를 더 구박하고 무시하고 잡아먹고 싶어 암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나를 낳았어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을 낳았다면서 저에게 반푼이도 이런 반푼이가 없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딸아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보려고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쓸모가 없다며 남편까지도 저와 딸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집에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시부모고 남편이고 저를 불러앉혀놓고는 그 여자를 옆에 낀 남편이 자기의 내연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들킨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남편이 먼저 자신의 내연녀라고 소개를 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연녀라는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서 그 여자 앞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시모의 잔소리를 막아준 적이 없었던 남편이 그 여자의 앞을 막아서면서 그 뜨거운 커피를 대신 맞아주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는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주기 위해 커피를 대신 맞아주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던 남자가 그년이 커피 맞는 꼴을 못 봐서 대신 맞아주다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고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꼴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연타로 저에게 충격을 주기로 결심했는지 남편은
내연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까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잔인하게도 본인의 아이를 가졌고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또한 시댁에서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욕심이 그득한 말투로 그 집에서 모진 수모를 버텨내야만 한다고 저에게 위로가 아닌 강요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내연녀일 뿐이지 않느냐. 본처는 저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내야지만 그 집안에서 한 몫을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유산을 다 받아 챙기고 나면 내연녀가 울고불고 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버티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였고 저는 정말 몇 번이고 그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맴돌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점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말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저를 찾게 되지 않고 저와 제 딸은 뻗어놓은 보릿자루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의 입지가 좁아들수록 내연녀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불러오는 배를 내밀면서 보란 듯이 저에게 웃음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는 내연녀를 보면서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이 이런 데에 쓰는 말인 건지 내연녀는 꼬박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품은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떡하니 낳아온 내연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복덩이라며 건물도 하나 넘겨주고 아들을 태우고 다니라며 비싼 외제차도 하나 뽑아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를 감싸고 도는 시댁에서는 저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면서 집안에 돈을 축 내지 말고 딸과 함께 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딸 가진 죄인을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지 못해? 저 떡두꺼비 같은 아이가 우리 아들의 친 핏줄이다. 딸 같은 건 우리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딸까지 부정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본처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니 죽기 직전까지 무조건 버텨내라는 친정과 나가서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하는 시댁 사이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내연녀의 편을 들어주고 감싸고 돌고 있으니 내연녀는 기고만장해져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니 본인 아들을 저에게 돌보고 있으라며 그동안 낮잠을 자고 오겠다고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모유를 먹이느라 저 몸살이 찾아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하니 당장 뜨거운 침질팩을 들고 와서 본인의 몸을 주무르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지금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혼쭐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본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시댁의 입장에서는 제가 엄한 사람을 혼낸 것이라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은 우리 며느리에게 난리를 쳤다는 게 진짜냐? 몸이 아프다는 애를 주물러 주지도 못할 망정 싫은 소리를 해?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의 내연녀의 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맨 밥이나 축내고 네 딸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억울하면 아들을 떡하니 낳았어야지. 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냐. 적어도 우리 집 대를 끊어놓을 위기에 처했으면 눈치라도 보고 며느리에게 감사해야지. 도대체 누가 며느린데요? 시끄러. 너만 사라지면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야.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네 발로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왜 모르니?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아예 저에게 보이는 적대감을 갈무리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혼쭐이 나고 눈치를 살펴야 하니 제 신경이 얼마나 쇠약해져 갔겠습니까? 눈치도 없는 년.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고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오갈 곳 없는 고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서 버텨내야 하다니 정말 안 됐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길래 애초에 사근사근하고 아들만 턱턱 나왔으면 이럴 일이 있었겠어? 일부러 아들만 가득한 집 처녀를 데리고 왔더니 너도 그렇고 너네 친정집도 그렇고 네가 낳은 그 하찮은 딸려내게까지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니 당장 이혼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구나. 저는 솔직히 시부모의 잔소리를 가장한 비난과 내연녀의 당당함,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버틸 수 있긴 했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친정으로 돌아가 봐야 친정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게 뻔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있는 시댁에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은 했으니까요. 우리 딸만 모르게 우리 딸이 듣지만 않게 행동하고 내가 이 치사한 모든 일과 부당한 모든 사건을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딸과 내연녀의 아들을 너무나도 대놓고 차별하는 행동이 매일같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건 머리로 이해하려 애를 썼는데 아무 죄가 없는 우리 딸에게 난리를 치니 정신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지 눈물이 앞을 가려 결국에는 제 입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 위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 아주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년 아니랄까봐 돈부터 이야기하는구나. 좋다. 우리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쥐어주마. 이 정도면 네가 해온 짓에 비해 아주 후하게 쳐주는 것 같으니 잘된 것 아니니? 5천만 원이라뇨. 적어도 저와 제 딸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돈은 마련을 해주셔야죠. 내연녀에게는 아들 낳았다고 오피스텔도 하나 주셨잖아요.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하구나. 너 처음 시집 올 때 우리가 너네 집에 얼마를 주고 데려온 줄 아니? 무려 2억이다, 2억. 2억이나 주고 사왔는데 네가 우리 집 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가정부보다 못한 주제에. 친정에 가서 그 돈 달라고 해. 그러면서 저에게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발붙이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했다고 친정에 이야기를 하자 친정에서도 돈이 되지 않는 계집애라며 저를 무시하고 모른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먹고 살 돈조차 없다면서 저와 제 딸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나가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보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의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짐을 시댁에서 다 빼오지를 못해서 짐을 챙기러 가야겠다는 마음에 단칸방 생활을 한 지 2달쯤 지나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랑 마주치게 되면 우리 아이도 당신의 아이이니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시집 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땐데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또한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찾아갔는데 집이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저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놀라서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짐을 가지러 왔고
남편을 잠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글쎄 우리 시부모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죽었다고요? 왜요? 자세한 건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볼일을 보러 차를 타고 나가셨는데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요. 그렇게 사람 못되게 굴고 욕심 잔뜩 부리시더니 너무 허망하게 가셨지 뭐예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강지처인 저를 그렇게 모질게 내치더니 아주 벌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제 짐을 빼오려고 했지만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제가 찾아오거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고용이 된 입장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만 돌아가 달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의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생각을 하며 시댁에서 나와 멀어지는데 시부모가 죽었다고 한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욕심이 그득한 인간들이라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렸다고 하니 자꾸 그 꼴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품에 쌓여 살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초상을 치르고 있을지 내연녀는 정말 시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아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졌는지 그 잠깐 사이에 그 둘의 사이가 돈독해졌는지 궁금해서 저는 장례식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정말 남편이랑 내연녀 아들이 셋이서 상복을 입고 시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조문을 했습니다. 내연녀 아들은 돌쟁이 아기였는데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걸 보니 당당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걸 친척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보란듯이 조문을 하자 내연녀가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제 팔을 딱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일부러 시부모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두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본처를 밀어내고 앉은 후처가 아주 말이 많네. 제가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딱딱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내연녀가 흠칫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를 악물더라고요. 영정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시부모를 보니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토기와 비웃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식하고 웃음을 흘렸죠. 내연녀가 조용히 다가와서 미친 거 아니냐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데 그년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저를 쫓아내달라는 식으로 손짓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얼굴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내연녀가 저에게 와서 조문을 했으면 이제 그만 가보라고 밀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흥미진진한 눈들로 귀를 쫑긋하고 있으니 본인이 쪽팔린 줄은 알았나 봅니다. 자꾸 등을 떠밀면서 본인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뒤흔들 생각하지 말고 동정심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더러워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내연녀가 아무래도 남편의 바람길을 불안해하는 건지 철벽을 치면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연락을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복잡 미묘한 표정을 뒤로하고 남편과 시댁 쪽에는 모든 관심과 연락을 끊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어떤 가족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일을 돌아다니며 했고 결국에는 식당 일에 정착해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라 저의 모든 사정을 듣고 눈물을 지으며 저를 배려해 주셨고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에 적응도 완벽하게 하고 식당 사장님 부부의 일을 도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헉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전 남편이 사망을 했다고 장례식장과 발인 날짜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저 통쾌하다,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남편이 죽었다는 문자는 조금 충격적이라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리니 일단 장례식장에 찾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니 이제라도 뭔가 남겨주는 것이 있지 않겠냐고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유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지만 사장님 부부의 말을 듣고 저는 장례식장에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연녀가 저를 보면서 왔냐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과 5년 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때에는 어떻게든 저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던 내연녀가 변해버린 태도로 저를 대하니 수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 저에게 전 남편에게 인사나 제대로 한번 올리라고 자리까지 비켜주는데 어느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도 너무나도 넘치는 여유 있는 모습에 저는 점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이혼을 한 이후에 연락조차 못하게 할 만큼 남편에게 집착적으로 굴었던 여자가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니 전 남편에 대한 정이나 사랑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말 그 어떤 누구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례식장에 조문으로 온 다른 사람들과 실실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 내연녀가 정말 정신 나갔거나 숨기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진득하게 있다고 느꼈었던 시부모의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내연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그 집에 내 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거나 버린 거 있어? 글쎄요. 제가 짐 정리를 딱히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나에게는 아주 귀한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만 찾아오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동안은 집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했잖아.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와서 찾아가세요. 내연녀는 남편이 죽은 뒤 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낸 듯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에 저에게 귀한 물건을 줄 리가 없다는 게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장례식 중간에 남편의 집을 찾아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눈치채기 전에 남편이 무언가를 숨겨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집을 뒤졌지만 이렇다 저렇다 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서재 구석진 곳에서 남편이 직접 쓴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 구석에 홈을 파둬서 무슨 USB 같은 것을 숨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뭘까 궁금함을 가득 안고 남편의 다이어리를 읽어 나갔습니다. 다이어리를 읽다가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으로 들고 돌아왔고 집중을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메모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말에 의하면 내연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의문투성이인 자동차 사고 위기에 처했었고 누군가 술에 취한 자기를 차도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전부 내연녀가 꾸민 짓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득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던 내연녀가 갑자기 왜 남편을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까?
남편과 함께 있으면 평생 돈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그 USB 안에도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남편이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경찰과 내연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문사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자꾸 부검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은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라고요. 부검을 진행하자고 하다니 그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부검 진행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부정적인 태도와 부검을 반대하는 행동을 보고 아주 강력한 확신이 생겼고 그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경찰과 내연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고인의 전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이 여자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의심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본처 자리 밀어낸 후처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놀라서 저를 바라보는 경찰에게 남편이 직접 쓴 다이어리를 건네면서 이게 증거라고 말을 하며 여기에 남편의 모든 의심이 적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제 아이가 남편의 핏줄인데 내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부검을 신청할 수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다이어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만약 내연녀가 용의자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대신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돌려주었습니다. 내연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경찰은 그 모습에 더욱 짙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내연녀가 부검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부검 결과 남편의 체내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신을 마비시키는 약물로 정량 이상이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 없는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는 급진전이 되기 시작했고 내연녀가 자주 다니던 피부과 원장에게서 그 약물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장과 내연녀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경찰은 내연녀를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진척이 확확 이루어지던 와중에 저는 뒤늦게 USB가 생각이 났고 USB를 들고 다시 한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건네주었습니다. 다이어리에 같이 들어있던 것인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있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CCTV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고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주차장에 놓인 차가 돌아가신 시부모의 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선 영상에서는 내연녀가 어떤 남자랑 함께 차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가 차량 브레이크 고장 사고로 죽었어요. 경찰은 그 사건 또한 내연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연녀를 바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던 그 여자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밝히니 망연자실하면서 전부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차 밑에서 조작을 했던 그 공범은 바로 피부과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부모가 죽은 시점이 내연녀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시신이 부검을 마친 뒤 화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내연녀의 아들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주 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실직고하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둘 다 홀라당 넘어가서 서로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된 것입니다. 내연녀는 시댁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불륜남과 짜고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촘촘하게 수사를 하고
제가 전해준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둘 다 구속이 되었고 법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서 제외가 되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 딸과 내연녀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친자 확인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내연녀의 아들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전신에 가득 돋았고 유치장에 갇혀있는 내연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힘없이 제 앞에 앉은 내연녀에게 저는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소름 돋는 년이다. 그 돈이 욕심나서 시부모의 남편까지 죽여? 애초에 접근했을 때부터 그 피부과 원장이란 놈이랑 만나던 사이였던 거 다 알아. 그러자 내연녀가 아주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과하게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럼 어차피 우리 아들이 전부 상속받을 건데 너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모습을 모두 갈아치우고 본성만 남은 채로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말을 하는데 오금이 다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강력한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친자 확인서를 내연녀 앞에 들이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네 아들 우리 남편 아들 아니던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법적으로 조치 취하는 중이야. 네 아들이 친자가 아니고 친부가 글쎄 피부과 원장이라더라? 그래서 파양 소송하기로 했어. 그러자 내연녀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더니 분노에 가득 차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 돈, 내 돈은! 너 무기수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돈? 그 돈 뭐하게? 감옥에서 쓰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연녀가 벌벌 떨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불쌍히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다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에게 유능한 변호사 하나만 붙여주세요. 제가 재산은 절대 탐내지 않을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떼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죽으라면 죽을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때문에 당한 수모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왜 너 같은 버러지한테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해? 솔직히 시부모 죽은 거? 남편 죽은 거? 쌤통이야. 나는 그들이 읽어둔 재산 내 딸이랑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제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가림막 판으로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 듯 발악을 하니 교도관들이 줄에 묶인 내연녀를 끌고 가더라고요. 마지막 꼬락서니까지 저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니 정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1심에서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공범인 피부과 원장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피부과 원장과 내연녀 둘 다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되지 않는 이상 사형수가 잘 나오지 않기에 어느 정도 감내는 했지만 사형수가 아니라는 것이 못내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시댁의 모든 재산은 우리 딸에게로 상속이 되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수임료를 정리했음에도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하나하나 세어보는데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지게 되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는지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나니 1년이라는 시간이 뚝딱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가 구구절절한 편지를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냐?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죽고 싶은데 감시가 심해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편지를 다 읽고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정신나간 년놈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지만 다시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제 나이가 고작 36살밖에 먹지 않았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가 너무 창창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으로 평생 우리 딸과 놀고 먹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저희 친정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돈 냄새를 어찌 그리 기가 막히게 맡는 건지 분명히 저를 모질게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빌붙으려고 하니 제가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딸과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1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아무런 힘도 편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나 사업하게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며? 나도 우리 딸 덕에 돈 좀 써가면서 호강해보자. 이런 게 효도니 효도가 별거냐? 응? 내가 그 힘든 시기를 견딜 때마다 모질게 몰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돈 빌려달라 효도해라 하는 거 수치스럽지도 않아? 내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리 딸이랑 나랑 오갈 데가 없다고 했을 때 대문 빗장까지 걸어 잠근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당신들이야. 그 외진 시골까지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나를 밀어낸 게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날 이후에 나는 당신들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인연이? 키워준 값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나 혼자 컸지. 언제 나를 키워줬어? 나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 팔았을 때 받은 돈이면 노후 생활 충분하지 않아? 그 시골에서 풀떼기나 키우면서 평생 자급자족하고 살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평생 오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그들의 집착은 끝이 없었고 저는 결국 친정 식구들과 자꾸만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내연녀를 피해 딸과 함께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어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좋은 이웃들과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습득이 남들보다 빠른 건지 영어를 곧잘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가슴 깊이 묻어둔 내연녀의 아들 근황이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수소문을 해보니 부모가 없어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참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티나게 도움을 주고 싶진 않지만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어서 그 보육시설에 1년에 한 번 크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 남편의 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랑 방학에는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로 골프도 치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꾸미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40살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100세 시대인 만큼 제가 아직 창창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너무 많은 일을 겪고 난 이후라 제 마음이 폭삭 사가버리긴 했지만 지나간 청춘은 지금부터 다시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의 말처럼 연애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앞으로도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역시 돈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된 내연녀에게 이 사연을 듣진 못하겠지만 평생 속죄하면서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앞으로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